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는 당신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월급 입금 알림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은 채 몇 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 관리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남은 통장 잔고는 지난달보다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더 초라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숫자의 기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는 그대로인데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는 매주 앞자리를 바꿉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가 버거워진 세상 직장인들 사이에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는 현상은 단순한 절약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자 우리 경제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온 거대한 파도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배웠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호황기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증가하며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지니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상식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소비가 위축되니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온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견고했던 법칙이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공장은 가동률을 줄이고 일자리는 불안한데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는 천장을 뚫을 기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구석에 박혀있던 혹은 1970년대 오일 쇼크 기록 영상에서나 보던 그 불길한 단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2020년대에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물가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집요합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고열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치료약도 마땅치 않은 만성 질환과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미친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빚을 낸 서민들과 한계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하고 반대로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 돈을 풀면 물가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정책 이반자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국은행 총재의 고심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그 거시경제의 고통스러운 방정식, 가장 최전선에 가장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은 바로 당신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을 받는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은 이제 농담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요즘 살기 힘들다는 푸념으로 넘길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위기는 당신의 자산을, 당신의 노동 가치를,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 도대체 내 돈의 가치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인지, 그리고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포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경제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 당신의 식탁, 그리고 당신의 생존에 관한 가장 시급하고 냉정한 보고서입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안감은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뚜렷한 색깔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 이면에 경제 시스템의 계기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생산자물가지수 PPI와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간극입니다. 생산자물가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이 지표가 먼저 반응합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생산 자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어난 비용을 결국 제품 가격에 얹어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지금 마트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가격표는 이미 수개월 전 원자재 시장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도가 해안계에 도착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파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환율입니다. 킹달러 현상은 단순한 해외여행의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해 원유와 곡물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 상승은 치명적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200원을 주던 때와 1,400원을 줘야 하는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양의 석유를 들여와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급증합니다. 이를 수입 물가 상승이라 부르며 이는 국내 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 써도 국제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내 월급의 구매력은 강제로 삭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물가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침체의 그림자가 동시에 덮쳐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수출 전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지 오래입니다. 효자 종목이라 불리던 반도체마저 재고가 쌓이고 대중국 수출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니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니 환율은 더 불안해집니다. 기업들은 공장을 멈추고 투자를 보류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들조차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현상, 이른바 돈맥 경화가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들썩이는 것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만큼 싸늘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묵 또한 강력한 징후입니다. 한때 오늘이 가장 싸다며 2030 세대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뛰어들었던 아파트 시장은 이제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쏟아지지만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 아니 이자 때문에 더 늘어나는 상황. 이것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위축시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쓸 돈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고 자산 시장은 붕괴하는 이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상.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하고도 섬뜩한 초대장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 충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저물가의 축복을 당연한 권리처럼 누려왔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노동력,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그리고 촘촘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은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 팬데믹,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은 이 효율적인 공급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배길은 막혔으며 자원은 무기화되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수요견인 디만드 풀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폭등해서 생긴 비용 인상 cost push이라는 점은 여기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유형의 물가 상승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치솟으니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자의 지갑은 닫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리고 안 올리면 적자가 나는 상황. 기업은 결국 투자를 줄이고 채용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고물가 속에서도 실업률이 오르거나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기업이 비용 압박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사라진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입니다. 노동자는 실질 임금 삭감을 겪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기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수단은 무력해집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의 불치병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경기 과열이라면 금리를 올려 열기를 식히면 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상반된 두 괴물이 동시에 덤벼드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긴축 빚에 의존해 버티던 가계와 한계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못 이겨 도산하고 경기는 급냉합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려 돈을 풀면 완화,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아야 하는 모순, 이 정책적 딜레마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극대화되고 시장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게 됩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난 자리, 청구서만이 남은 이 적막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충격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잔혹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위해 우리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의 고통스러운 기록을 펼쳐봐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세상에 각인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10%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에는 경제 성장도 없다며 기준금리를 연 20%까지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시위를 벌이는 뼈아픈 경기 침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최소한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라리 성공한 사례에 속합니다. 시선을 남미로 돌리면 상황은 훨씬 비극적입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과 재정 규율 붕괴가 겹치며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자국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 아닌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나 식료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루 만에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공포. 식당 메뉴판의 가격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현실. 이것이 바로 물가 통제에 실패한 국가의 국민들이 겪는 생지옥입니다. 튀르키예 터키의 사례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역주행 실험을 감행한 결과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고 서민들은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믿었던 영국조차 최근 생계비 위기, Cost of Living Crisis 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난방을 켜는 것을 포기하고 끼니를 줄여 공과금을 내는 노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이 파도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인들에게 국가 부도의 트라우마를 남겼다면 지금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는 가계의 파산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이나 그리스의 긴축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한때는 평범하게 일하고 소비하던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개인의 성실함은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서늘한 진실을 세계 경제 지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태풍은 이제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며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이자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앞에서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는 치솟는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물건을 사줄 해외 시장은 얼어붙는 이중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힘이 약해지니 환율 방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뇌관은 바깥이 아닌 우리 내부에,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파티 속에서 쌓아 올린 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시차 없이 가계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월급의 30% 심지어 50% 이상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은 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현상은 내수 시장을 급격히 냉각시키는 소비 절벽을 불러옵니다. 백화점 명품관의 대기줄 뒤편에는 1,000원짜리 두부 한 모를 사며 몇 번을 망설이는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2,000권 삼숙 세대와 중산층에게 자산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숫자 하락 그 이상의 공포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며 집값은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깡통 전세와 하우스 푸어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 하락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지갑을 더 굳게 닫게 만듭니다. 여기에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거리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재료비와 전기료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진퇴양난. 폐업조차 돈이 없어 못한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 괴사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수출 엔진이 식어가고 내수마저 얼어붙는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장기 침체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셈법은 복잡함을 넘어 고차방 정식이 되었습니다. 물가 안정이냐, 경기 부양이냐. 딜레마의 한복판에서 정책 당국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장은 매번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자니 800조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뇌관이 터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멈추자니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그리고 물가 폭주를 막을 길이 요원합니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지가 아닌 어떻게 덜 아프게 맞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잔인한 시간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손발이 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꺼내들었던 추경 추가 경정 예산, 카드는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면 그것이 곧
물가를 자극하는 부메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급격히 불어난 국가 채무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치솟는 난방비와 민생고를 해결해달라는 아우성 앞에서 핀셋 지원책을 내놓기에 급급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버텨왔던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폭탄 돌리기가 되어 결국 공공요금 현실화라는 고지서로 국민들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 속에서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투자를 유도하여 공급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물가를 잡고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글로벌 경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규제 완화책들 역시 빚 내서 집 사라는 과거의 정책을 답습한다는 비판과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 사이에서 위태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 그 누구도 이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줄 마법의 지팡이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 정책의 우산을 기대하기엔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이 난세의 한복판에서 결국 개인에게 남겨진 과제는 스스로 방패를 들고 이 겨울을 버텨내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벼락거지의 공포와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고 잃지 않는 방어의 기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철저한 디레버리징, 디레버레깅, 즉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이자가 자산의 수익률을 앞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빚도 자산이라던 저금리 시대의 격언은 이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여 여유 자금을 만들고 가장 금리가 높은 악성 부채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확정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투자의 패러다임 또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성장성 하나만 믿고 미래 가치를 당겨와 가격을 매기던 꿈의 주식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는 당장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재무 구조가 탄탄한지, 그리고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를 갖췄는지를 현미경처럼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정기적인 배당이나 이자처럼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중심의 자산 배분이 중요해집니다. 워런 버핏이 썰물이 빠져나가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고 말했듯 지금은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진짜 가치를 지닌 알짜 자산을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은 바로 나 자신의 노동 가치입니다.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월급을 탓하기에 앞서 나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엔잡러의 등장이나 자기 개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직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깨달은 개인들의 적응 과정입니다. 불황기에도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구매력을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헤지 수단입니다. 지금의 절약은 궁상맞은 것이 아니라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 총알을 비축하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단군 이래
가장 큰 바겐세일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호황도 끝없이 추락하기만 하는 불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 사회와 개인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97년 IMF의 겨울,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며 뜨거운 연대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 심화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번 위기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숫자와 그래프 너머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경제의 파도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파도를 넘게 하는 힘은 거창한 정책이 아닌 개개인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시련을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거품이 걷히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다지는 정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면 다가올 봄은 생각보다 따뜻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가장 어두운 경제 지표 속에서 우리는 반등의 서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당신이 결국 이 긴 싸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폭풍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땅 위에는 반드시 더 단단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아니 우리 삶의 냉혹하지만 아름다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긴 터널의 끝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시그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 대신 냉정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회복의 신호를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종료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로 실업률의 역설적 상승을 지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지금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식어가고 실업률이 4~5%대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연준 Fed과 한국은행이 긴축의 고삐를 풀고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피벗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과열된 엔진이 식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소방수가 물을 뿌리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장당히 금리 역전의 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이것이 뒤집혀 있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이 역전폭이 줄어들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시점이 시장이 비로소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성장을 향해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장당히 금리차 정상화라는 헤드라인이 뜨는 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움츠렸던 투자 심리가 기지개를 켜고 자산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EPS 상향 조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비용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비용 절감과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듯 기업들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구조가 확인될 때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경제에 생겼다는 가장 확실한 징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지만 안개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개가 걷혔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의 입구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이 가혹한 시절은 훗날 당신이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가장 단단하게 내실을 다졌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기억될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띄우는 법을 배운 선장은 잔잔한 바다가 왔을 때 누구보다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